오늘은 아내 리스크, 김건희 여사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혜경 씨 리스크도, 김정숙 씨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요. 가장 가까이 남은 판결이 김혜경 씨 1심 판결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값 10만 4천 원 결제를 했다. 이 카드를 긁은 사람은 배소연 씨잖아요. 김혜경 씨 자기 카드 긁은 거 몰랐다고 했잖아요. 명태균 씨 사건으로 불거진 김건희 리스크. 김 여사가 공직 임명이라든지 공천에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 굉장히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김정숙 씨 얘기도 빠질 수 없죠. 네티즌이 찾아낸 것들만 179벌이었잖아요. 특활비를 한 거 아니냐. 정권 바뀌면서 이 옷값에 가는 거를 대통령 지적 기록물로 묶어버렸잖아요.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없이는 이 봉인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 기자 양은경입니다. 요즘에 뉴스 보시기에 굉장히 속 시끄러우실 거예요. 명태균 녹취 나오고 또 누구 녹취 나오고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특히 이제 그 여권이나 보수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뉴스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김건희 여사 리스크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혜경 씨 리스크도 어마어마합니다. 또 김혜경 씨뿐만 아니라 김정숙 씨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내 리스크 종합편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이제 11월 4일인데 가장 가까이 남은 판결이 김혜경 씨 1심 판결입니다. 김혜경 씨가 이제 10만 4천 원 밥값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선고 앞두고 있는데, 이 사건을 단순히 10만 4천 원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그게 아니고 이 사건에 내재된 중대한 리스크,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태균 씨의 녹취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 앞으로 전개되는 방향,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오늘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김혜경 씨에 관련된 법적 쟁점 한번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일단 공소사실은 2021년 8월 우현식 국회의장 부인 이런 사람들한테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값 10만 4천 원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결제한 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0만 4천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의 사적 수행입니다. 이거 결제한 사람이 수행비서 배소연 씨고, 또 직접 그 카드를 긁은 사람은 그 밑에서 일하는 조명현 씨였습니다. 이날 밥자리도 배소연 씨가 예약을 했죠. 그리고 조명현 씨한테 아주 꼼꼼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내가 그 26,000원짜리 코스 시켜놨으니까 국회의원 사모님들은 그거로 결제를 하고, 바깥에 있는 변호사님하고 수행원들은 단품으로 시켜서 12만 원 넘지 않게 그렇게 결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모님 밥값은 또 후원 카드로 결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배소연 씨가 지시를 한 겁니다. 자, 배소연 씨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경기도청의 총무과 의전팀 소속이에요. 근데 의전팀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뽑혔다고는 들었는데 무슨 일 하는지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소연 씨 손발 노릇을 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희 씨도 경기도청 공무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배소연 씨 판결에 이 사람들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 해드렸었죠. 비사관 책상 옆에 쇼핑백 픽업, 알코올점 픽업, 케이크 라리 성남시청 픽업, 칸지고고 픽업.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오늘의 할 일이라고 배소연 씨가 적어서 조명현 씨한테 줬었고요. 그리고 또 호르몬제 대리 처방도 말씀드렸잖아요. 김혜경 씨가 직접 처방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시켰단 말이죠. 원래 배소연 씨가 자기가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전임자 시켜가지고 대리 처방 받아서 지사 와이셔츠랑 같이 지사 집 소화전 앞에다 배달해두는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14일 날 유죄 판결이 나면은 그 이후의 사법 절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라고 했죠. 법인카드 수사 중이거든요. 아마 막바지에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일 겁니다. 알려진 금액만 지금 2천만 원이 넘고, 카드 긁은 횟수만도 이제 100회가 훨씬 넘잖아요. 밥값이 유죄가 인정이 되면은 중요한 이유가, 이 카드를 긁은 사람은 배소연 씨잖아요. 김혜경 씨 자기 카드 긁은 거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법카 긁은 부분이 10만 4천 원을 내서 유죄가 나면은 나머지 법카 사용도 이거 김혜경이 알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카가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날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법화 같은 경우에 금액으로 따져봅시다. 이게 지금 죄명은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액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보면 액수에 따라서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5억이 넘으면은 징역 3년 이상까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명태규 씨 사건으로 불거진 김건희 리스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도이치 비롯해서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일단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특검으로 다시 불이 붙지 않는 한은 일단은 지금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명태규 씨와 관련된 그런 쟁점들이겠죠. 이건 김건희 여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 쟁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 이 녹취 듣고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죠. 그때 당시의 녹취록에 따르면은 이게 2022년 5월 9일 날 그 윤석열, 그때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었죠. 바로 다음 날이 취임일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땐 당선인이었어요. 명태규 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왔죠. 아, 그 공관위에서 나한테 그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그렇게 윤 대통령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말하는 그런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죠. 이 말을 한 게 이제 2022년 5월 9일인데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 날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창원해창 지역에 이제 그 보궐선거 공천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크게 불거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리스크가 공천 개입 여부잖아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천에 개입을 했냐? 먼저 공무원 신분이었는지, 이 부분 이제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공무원 신분이 왜 문제가 되냐? 공무원은 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에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조 1항에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 전날까지 그 지위를 받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는 그날 0시 이전까지는 당선인 신분입니다. 당선인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벌칙 규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5조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가 누구냐?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위원회가 어디겠어요? 인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인수위원 직원들이지 당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은 지금 해당될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천 개입했냐? 자,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천 개입. 이거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으로 유죄 확정됐잖아. 근데 그때 공천 개입이랑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공천 개입이랑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 사실이 어떻게 됐냐면은 2016년 총선에서 친박계 후보 당선시키려고 정무수석실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 좀 많이 했어요. 120여 회를 했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한 10억 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정무수석실 예산으로 충당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국정원 특활비까지 그렇게 동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 돌려서 신망 리스트 만들어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을 했고, 또 공천관리위원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으로서 누구 뽑아라 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박 후보를 공천하는데도 개입을 했다. 그런 혐의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행태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를 기소가 됐냐.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86조 1항 2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리고 57조의 6 2항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 이 재판이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왜 주사일 재판하고 구속영장 다시 발부되고 하니까 재판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변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우리는 그냥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한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허용된 범위가 있는 것은 맞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신, 의사표시, 그리고 통상적인 정당활동 이런 것들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이거는 굉장히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선거 개입이다. 여론조사하고 선거운동 자료도 전달하고 하지 않았냐. 이거는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이렇게 조직적이고 은밀한 어떤 목적하에 실행된 행위가 아니고 정말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법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때 재판부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하고는 다르다. 정무직이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적 보유도 허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면은 허용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때 판결을 뭐 지금의 사실관계에 적용을 하자면은 이거는 공천 개입이라고 전혀 문제 삼을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지금 11월 4일인데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 한정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는 뭐가 문제가 되냐? 자, 이 범죄가 누구에 한정돼서 적용되는 범죄라고 그랬어요? 공무원. 근데 윤 대통령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더 사실 문제될 여지가 없죠.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로 문제 삼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지금까지로는 더 커 보인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천 개입 문제 짚어드렸고요. 또 하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이게 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되냐? 윤 대통령 이제 정치 입문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 때까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한 80차례 했다고 그러죠? 거기에 지금 명태균 씨 측 주장으로는 금액이 한 3억 7천 들어갔다고 그러죠? 근데 윤 대통령이 선거하면서 쓴 돈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고 내역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강혜경 씨 주장에 따르면은. 그러니까는 그 사세행위라고 그 좌파단체가 이거를 갖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하고 명태균 씨. 이거는 조금 살펴볼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자금법에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정치자금이라는 게 단순히 현금,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이익이나 서비스도 다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죄가 난 판결 중에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선거 컨설팅 업체하고 선거 용역비를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회계 보고도 마쳤는데 그 확정된 금액보다 조금만 준 거예요. 나머지 안 준 거죠.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따질 여지는 있다. 근데 대통령은 뭐가 있어요? 불소추 특권. 내란이나 외환 범죄가 아니면은 재직주용에 소추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고, 그리고 김 여사에 한정해서 보자면은 여론조사 사실 대상이 대통령이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김 여사가 개입해서 여론조사 비용 조달하고 이런 데도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갈 사건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의 가장 큰 위험성은 이른바 여사 라인, 공천이나 인사에 있어서 여사 입긴, 그 부분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김 여사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국가 정책이나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지위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명태균 씨 공개된 녹취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김건희가 권력 쥐고 있잖아.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지 본인이 육선하는데 이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한테 아주 하대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내용 있었잖아요. 이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하는 얘기고, 또 명태균 씨 말이 상당 부분 과장된 게 있다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정말로 여기서 이렇게 나온 대로 김 여사가 공직 임명이라든지 공천에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 굉장히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에 대한 신임을 배반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국민이 뽑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김 여사가 아니잖아요. 자, 사실 이 얘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이에요. 그리고 권한 남용. 우리가 권력을 위임하지 않은 사인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고 권한 남용했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라든지 당사자의 법적 위치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인관계 배반이라는 거는 결국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은 거지 김 여사를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 바로 했잖아요. 김 여사 대외 활동 즉각 중단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도 아니고 즉각 중단해야 된다. 그 얘기까지 한 거는 그만큼 김 여사가 전면에 드러남으로 해서 나타나는 리스크가 크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제대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정숙 씨 얘기도 빠질 수 없죠. 가장 최근 뉴스가 샤넬 본사에서 김정숙 씨가 입었던 재킷 확보했다는 그런 뉴스잖아요. 이런 수사를 왜 할까요? 바로 특활비 수사의 일환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2018년도에 그 프랑스 순방할 때 이제 김정숙 씨가 그 재킷을 입었었는데 당시에 정치권에서 이거 자켓 반납 안 한 거 아니야? 특활비 이용해서 산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탁현민 당시 의전비서관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빌려 입었고 돌려줬다. 돌려줬는데 프랑스에서 샤넬에서 이거 한글로 디자인돼서 오히려 한국에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한국에 기증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증을 받은 거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022년 3월에 한글 박물관이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더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네티즌들이 진짜 매의 눈으로 잘 잡아냈어요. 이거 당시 김 여사가 입은 자켓하고 다르다 라고 하면서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샤넬 측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돌려받은 건 맞고요. 근데 우리가 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거는 별도로 제작해서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탁현민 비서관이 얘기했던 거하고 또 샤넬이 얘기한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끼리도 좀 말이 꼬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샤넬 측으로부터 자켓을 확보한 것은 그때 당시에 자켓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그러니까 지금 샤넬이 지금 제출한 게 그때 당시에 김정숙 씨가 입었던 그 자켓이 맞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옷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2018년이면 6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게 과연 입었던 흔적이 남아있는지, 아마도 명품 같은 경우에는 뭐 품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걸로 확인을 하나? 뭐 그런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의 수사는 그때의 변명들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고, 이게 지금 왜 불거졌냐? 아시다시피 네티즌이 찾아낸 것들만 김정숙 씨 의상이 몇 벌이었어요. 179벌이었잖아요. 그 모자이크 사진 기억하시죠? 그거 특활비를 산 거 아니냐. 이 옷을 사는데 관봉권으로 샀다. 관봉권이라는 게 특수 공공기관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신권이잖아요. 그리고 법원도 이거 옷값 공개하라는 판결까지 내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 바뀌면서 이 옷값에 관한 거를 대통령 지적 기록물로 묶어버렸잖아요. 봉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풀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의 불가능해요. 뭐냐면은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 뭐 이거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절대다수인데. 하나는 고등법원장의 영장. 그러니까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없이는 이 봉인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양자의 사법 리스크의 대략적인 모양새를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법 리스크의 무게에 비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김혜경 씨 사법 리스트 장난 아니에요. 이 10만 4천 원짜리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하냐? 정말 철저합니다. 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김혜경 씨 관련된 판읽기 하면서 제가 목소리 연기도 한번 해드렸었죠. 그 2021년 6월에 조명현 씨가 물건 배달하다가 김혜경 씨랑 맞닥뜨렸잖아요. 그거 배수연 씨가 알고 나서 그야말로 기함을 했죠. 사모님 만나서 도착하면 얘기 좀 하지.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거 어떻게 변명해야 될지 정말 안달복달했던 그런 제가 목소리 연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조명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소연이 김혜경을 상당 기간 모신 거에 비해서 둘의 관계가 의외로 완전한 수직 관계였다. 여전히 어려워했다. 그런 상황이어서 배소연 씨가 밑에 사람을 두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배소연 씨 자기가 김혜경 씨 마주친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직접 물건 배달하고 뭐 운전하고 이런 거는 밑에 사람한테 시키고 자기는 그 위에서 일정 조율하고 뭐 네트워킹 관리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만 했다는 것이죠. 법정에서도 조명현 씨가 그런 증언을 했어요. 배소연 씨가 김혜경 굉장히 어려워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른바 음지의 수행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두려움으로 어떻게 보면 입을 막은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명현 씨의 폭로가 없었으면은 지금까지 아마 묻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게 두려움으로 비밀을 덮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드러났죠. 그런데 드러난 뒤에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입을 꾹 닫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김혜경 씨 법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카드 결제 다 몰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배수연 씨 내가 알아서 했다. 본인이 다 안고 가겠다. 그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이쯤에서 배수연 씨가 왜 그렇게 돈이 많을까? 드러난 부동산 재산만 80억. 이거 한번 조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의원 부인까지도 카드 결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된지 모른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러난 리스크의 크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서로 말을 맞추고 입단속을 하고 그런 정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덮일 건 아닙니다. 판사가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 거짓말하거나 입을 꼭 닫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고 이 드러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스크럼을 짜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 명태균 사태에서 드러나는 이 용산 대통령실의 대응 정말 참담합니다. 김 여사의 카톡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육성까지도 야당에 의해서 전 국민한테 다 폭로가 됐어요. 김 여사 카톡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사인이 나눈 이런 대화 내용과 카톡이 공개된다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법조기자 10년 했지만 정말 정권 말에도 이러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기 이제 반환점인데 이런 내용들이 공개된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자기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폭로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문제죠. 거기다가 대통령실의 해명 이거 사실관계도 안 맞고 설득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실이 여사의 친오빠라고 그랬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인한테 그때 당시 당선자 신분이긴 하지만은 대통령하고 통하고 나서 그걸 막 자랑스레 떠벌린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집 마누라가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래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라는 물론 이제 명태균 씨가 지인한테 떠드는 거기 때문에 신빙성은 검증을 해봐야겠지만은 아무튼 이 대화만 놓고 보자면 어떻습니까? 오빠가 여사의 친오빠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 해명하고 벌써부터 이 오빠를 두고도 이렇게 지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또 명태균 씨를 언제 몇 번 접촉했는지 시기가 언제인지 이것도 안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그 지난 10월 8일 날 내놓은 해명이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에는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기억이 없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지금 폭로한 게 어땠어요? 취임 전날 통화한 사실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서 2차례 만났다. 그 정치인이 이제 지금 나중에 밝혀졌죠. 이준석 의원 그리고 박원수 현 경남지사인데 근데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어때요? 김정인 전 위원장 그리고 김영선 의원 이 사람들도 윤 대통령 부부를 갖다가 명태균 씨 만나는데 동석했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 해명하고 또 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해명이 계속 신뢰성을 잃고 해명이 더 논란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해명 자체가 대통령 부부의 기억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 부부 말고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공유하고 의논하는 대통령실 참모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물들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지 대응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한 차례 만난 걸로 기억한다. 이러면은 막 2-3차례 이상 만난 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자를 거는 자르고 쳐낼 건 쳐내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판읽기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른바 아내 리스크를 제가 조금 이제 종합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부부 판결 날날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오늘의 판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